혼자 눈뜨는 아침. 이경자. 일곱 번째 이야기. 두 사람. 서쪽으로 기운 햇살이 빌딩 사이로 한다름에 달려와서는 빌딩 벽과 유리창들에 무더기로 붙어 있었다. 빛은 만져지지 않는 몸을 뒤섞으며 반짝여서 우연히 와닿는 사람들의 시선을 부시게 만들었다. 태경은 대부분이 빌딩의 그늘에 덮여있는 수많은 자동차들 때문에 질릴 것 같은 기분이었다. 어디서 호준을 찾을 것인지 너무도 난감했다. 그까짓 약속 시간까지 남은 5분을 채우겠다고 남성복 양품점 진열장 앞에 서 있었던 게 후회되었다. 옅은 줄무늬의 와이셔츠가 왜 그리 사고 싶던지. 아마 5분만 더 시간이 있었다면 그냥 사버렸을지도 몰랐다. 태경은 우선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더듬어 나갔다. 차들은 입구와 출구 쪽으로 쉬지 않고 들고 났다. 그의 눈길이 파도처럼 두 번의 구비를 쳤을 때 그는 하나의 차 옆에 서서 태경의 시선이 와 닿기를 기다리고 서 있는 호준을 발견했다. 그리고 눈이 마주치자마자 그가 손을 번쩍 죽여드는 것도 보았다. 태경의 질린 기분은 흔적도 남기지 못한 채 사라졌고 그는 마치 스며들듯 호준에게로 다가갔다. 차 문 한 짝을 열어놓고 서 있는 호준을 부신 눈길로 한번 바라보고 태경은 외면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호준이 무엇라고 말했지만 때마침 옆으로 빠져나가는 자동차 때문에 알아들 수 없었다. 태경은 운전석 옆에 앉았다. 잘 있었어요? 호준이 안전벨트를 하며 물었다. 태경은 그가 하는 말의 의미를 새겨들었으나 무엇라고 대꾸해야 할지 할 말을 떠올릴 수 없었다. 왠지 몸이 부푸는 것 같고 얼굴은 더운 것 같고 화장은 겉도는 느낌이어서 어수선하고 허둥거리는 기분이었다. 태경은 원숭이처럼 호준이 안전벨트를 하는 대로 따라했다. 호준은 쇼팽을 틀었다. 전주곡 중 하나가 가슴을 맑게 때리면서 시작되었다. 차는 곧 거리의 자동차들 속에 묻혔다. 내가 그만 슈만을 놓쳤네. 태경 씨가 좋아할 만한 걸 골라두었는데 실수군요. 호준이 말했다. 그러나 태경은 은행나무 가로수에서 아직은 푸른색인 잎사귀들을 보았다. 그러나 잎사귀 가장자리로부터 노란색이 때를 기다리고 있을 게 분명했다. 중앙분리대에 장식된 국화보다 태경은 저녁 하늘의 아득한 느낌과 비에 쓸린 듯한 모습에 흩어진 구름에서 새로운 계절을 보아야 했다. 태경은 가을이야 벌써 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반가움보다 선뜻한 느낌이 온몸으로 끼치는 것이, 그리고 한 계절이 단지 사물로서가 아니라 또 하나의 현상으로서가 아니라 투명하게 바라보이고 느껴지는 건 아마 그가 예전엔 경험하지 못한 것이리라. 차는 북쪽 방향으로 머리를 틀고 있었다. 오늘 많이 기다리셨어요? 태경이 물었다. 제가 매번 늦어서 오늘은 신경을 좀 썼죠. 이렇게 말하며 호준이 태경을 바라보았다. 태경은 곁눈에 걸리는 호준의 시선을 느꼈으나 아는 척하지 못했다. 아니에요. 전 집에서 노는 사람이고 호준 씨는 바쁘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게 시간을 뺏는 것 같아 어떤 때 미안하기 그지없어요. 시간을 뺏었다는 말하고 미안이라는 표현은 빨리 지우세요. 지우라니요? 지웠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표현은 사무적이 아닌 사람들의 관계를 깨트리지 않겠어요? 그럴까요? 앞으로 관찰해 보세요. 난 너무 무식해요.
태경이 말했다. 한동안 호주는 운전만 했다. 태경은 유원지로 가는 길가의 가게에서 가을 실과들을 보았다. 과일 가게들 사이에 비닐로 지은 꽃집이 있고 꽃집 판자문 앞에는 여러 가지 모양과 종류의 국화 화분이 놓여 있었다. 이 말은 우리가 친해졌다고 믿기 때문에 하는 건데 태경 씨는 쓸데없이 자기를 낮추는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겸손의 경우와는 좀 다른 거고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태경은 호준이 이렇게 말하는 동안 벌써 얼굴이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정말 내가 그런가요? 난 겸손하지 않은 것 같은데. 태경이 말했다. 가정부인으로 충실하게 사셔서 다른데 적응력이 떨어졌다고 하는지 아닙니다. 사실 저는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느낌을 표현하는 것뿐이지요. 호준이 가정부인이라고 한 말에서 태경에겐 가정부인이 꼭 가정부처럼 들렸다. 왜 그렇게 들렸는지 태경이 자신도 알지 못했다. 댁에도 가정부인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도 태경은 이렇게 말했다. 글쎄요, 우린 아직 가정을 제대로 꾸린 것 같진 않은데요. 지금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주는 여전히 앞을 보고 운전하며 중얼거리듯 말했다. 애기도 있으시잖아요. 태경은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그리고 그는 호준이 피식 웃는 웃음소리를 들었다. 순간 이상한 느낌들이 태경의 주위에 모여들었다. 물론 아이도 있어요. 부인이 일을 하나요? 직장이나 아니면 예술가인지. 태경은 호준의 아내에 대해 묻는 게 떳떳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알고 싶었다. 까닭 모르게 아주 근사한 여자일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랬다. 아내는 둘 다 아닙니다. 어쩌면 그 여자는 가정에 대한 느낌이 나와 다를지 모르죠. 사실 제대로 가정을 꾸린다, 제대로 된 가정 이런 건 정형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남의 가정이라는 게 다들 불 켜진 집을 밖에서 바라보는 그런 식으로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아내와 나는 요구가 다른 것 같아요. 호주는 무슨 말인가를 덧붙이려는 듯 하다가 그만두었다. 부인은 미인일 것 같아요. 태경이 속으로는 싫으면서 그래서 주저하며 말했다. 제가 반대의 질문을 하면 어쩌시겠어요? 호준이 물었다. 태경이 입을 꾹 다물었다. 그의 도사림이 호준에게도 느껴졌다. 우리는 지금 함께 차를 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있는 지금도 우리들 삶의 시간이 흐르고 우린 지금 이런 생활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 현실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지나간 시간을 되돌려 살 수 없고 현재 미래를 살 수 없습니다. 어떤 삶이 좋은지 혹은 옳은지 그런 문제는 다른 거고요. 호준이 말했다. 우리가 봄에 만났는데 지금은 가을입니다. 비행기에서 우연히 얘기를 나누게 되는 일은 흔한 거죠. 하지만 이 시간에 함께 이런 장소를 가고 있다는 건 결코 흔한 일은 아닙니다. 호준의 목소리는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았다. 태경에게 주입시키려는 의지도 없어 보였다. 그러나 태경은 호준의 얘기를 들으면서 왠지 슬퍼지는 것이었다.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는 게 두렵기도 했다. 산깃을 잡목 우거진 야산으로 뻗은 비좁은 흙두덩에 실수로 뿌려진 듯한 한 무더기에 코스모스가 피어 있었다. 태경은 바람과 노는 코스모스의 흔들림을 보았다. 주말도 아닌데 2차선 도로를 자가용들이 줄지어 달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태경은 길섭의 아름드리 느티나무와 올별을 뱉놓은 이제 수줍은 듯 단풍이 들기 시작하는
나뭇잎들을 바라보았다. 서쪽으로 기운 해에 검붉은 빛이 모든 사물에 묻어 있었다. 차는 왼쪽으로 머리를 틀어 샛길로 들어섰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밭이었던 듯 한켠에 고추 섭을 두고 집이 뼈대만 드러낸 채 서 있었다. 어디 가는지 아세요? 한동안 침묵하고 있던 호준이 입을 열었다. 태경은 몰라요라고 말하려다 몰자에서 숨을 끊고 손으로 입을 가렸다. 언젠가 호준이 태경은 몰라요라는 말만 잘한다던 생각이 나서였다. 곧 두 사람은 서로 마주보며 소리내어 웃었다. 한참이나 웃었다. 괜찮아요. 몰라요라고 하세요. 호준이 웃음기가 채 가시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요. 전 이제 그 말 못해요. 태경이 말했다. 호준이 태경의 허벅지 위에 놓여있는 그의 손을 잡았다. 태경은 반사적으로 호준을 쳐다보았으나 부끄러움 때문에 곧장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호준의 손이 너무도 따사로워서 태경은 무엇에 잠겨드는 몽롱함마저 느끼었다. 아무래도 난 아직... 호준이 낮게 더듬거리며 말했다. 태경이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호준이 자신의 아랫입술을 살짝 깨물었다 놓으며 다시 입을 열었다. 아직 경박한 때가 있어요. 왜 그런 말을 해요? 태경이 물었다. 호준의 손은 변속을 위해 기어를 잡고 있었다. 내 기분만 생각하고 말을 해서 상처 받으셨지 않습니까? 아니요, 상처라니요. 그러진 않아요. 난 사실 아는 게 없어요. 사실이 그래요. 태경의 목소리는 가라앉듯 점점 작아졌다. 서편에 등을 둔 산자락은 벌써 어두컴컴했다. 짙어진 그늘이 반대편 산등성이로 기어오르고 있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았지? 태경은 그림자가 지워지는 산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했다. 그동안 왜 단 한 번도 아는 게 없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살았는지 어처구니가 없었다. 하다못해 해가 지며 그 빛이 사물의 모습을 변화시키는 현상조차 지금 비로소 뚜렷하게 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동안 나는 뭘 하고 살았지? 가계부나 줬고 아이 둘 낳아 기르고 한동안 시집살이 하고 남편 눈치 보며 시중 들고 연속극이나 보고 알뜰주부만 생각하면서 이 아름답고 신비스런 계절의 변화조차 제대로 느껴보지 못하고. 태경은 자기도 모르게 왼손의 집게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살갗에서 머리카락이 당겨지는 자극이 차라리 시원했다. 나는 왜 이런데도 못 와봤을까요? 태경은 갑자기 발작적으로 이렇게 뱉었다. 호주는 산마루에 이르는 등성이에서 차를 길섭으로 세웠다. 영문을 모르는 태경이 어리둥절한 낯으로 호준을 쳐다보았다. 호준은 의자 등에 걸치고 있던 오른손으로 그런 태경의 어깨를 어루만졌다. 태경은 어색해서 눈을 감았다. 자기보다 어려 보이고 사실 어릴 게 틀림없는 남자에게서 이런 식의 사랑 표현을 받는 게 한사코 즐겁기만 한 건 아니었다. 그러나 불쾌하진 않았다. 다만 아직도 자기가 아는 게 없다는 생각 때문에 옥죄어진 마음이 풀리지 않아 태경의 표정은 무거워 보였다. 호준이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갔다. 그는 두 팔을 한껏 축혀 올리고 허리 운동을 했다. 태경은 호준의 뒤편에 보이는 그들과 반대로 세워둔 자동차에 신경이 쓰였다. 그 속에 타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혹시 동네 사람은 아닐지, 만약에 아는 사람이라면 소문을 어떻게 받아낼지 정신이 아찔했다. 호준이 태경이 앉은 쪽에 문을 열었다. 안 나오실래요? 호준이
태경이 앉은 쪽에 문을 열었다. 그가 허리를 굽히고 안을 들여다보며 물었다. 태경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 대신 몸을 일으켰다. 바깥으로 나가자마자 태경은 가을 산의 시원하고 상큼한 대기에 휘감겼다. 저길 보세요. 호준이 마주 바라보이는 산을 가리켰다. 태경은 무엇라고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느꼈다. 애당초엔 그저 산과 산이 있고 산들은 크고 작은 골짜기로 이어졌으련만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껏 길을 내고 집을 지어 산과 등성이의 밭과 작은 규모의 목장, 그리고 또 다른 산이며 계곡은 서로 떨어진 것처럼 보였다. 우리는 지금 서울의 북쪽 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태경이 바로 우람하게 생긴 산들을 물어보려는데 호준이 아나운서처럼 설명했다. 아, 알았어요. 매일 눈만 뜨면 보는 산인데 어쩌면 뒤에서 보니까 모습이 저렇게 다르죠? 태경은 여전히 감동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이런 감동은 조금 전에 건너편의 승용차로 긴장했던 기분이나 자신의 무지에 대한 주눅든 기분도 다 지워내었다. 선이나 구도가 참 아름답죠. 도봉산과 북한산은 힘차 보이는가 하면 송추의 낮은 산은 부드럽지 않아요? 호준이 말했다. 태경은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저 다만 이 시간에 이런 장소에 호준이라는 남자와 있다는 것이 태경의 마음을 걷잡을 수 없이 뒤흔들었다. 태경은 크게 양껏 숨을 들이쉬었다. 아, 이건 가을 냄새예요. 맞아요. 고등학교 때 졸업여행을 설악산으로 갔었는데 그때 난 가을 냄새를 맡은 적이 있었어요. 이건 다 살아있는 냄새들이네요. 전 왜 이런 걸 그동안 모르고 살았죠? 너무 억울해. 태경은 취한 듯이 큰 소리로 말했다. 호준이 그의 어깨에 팔을 얹었다. 태경의 살갗들은 그리고 뼈와 머리꼴은 타인의 힘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 조금 전 차 안에서 호준이 태경의 어깨를 어루만졌을 때 느꼈던 어색함도 없었다. 어쩌면 진공 같은 교감의 순간이라고 할는지. 그들은 다시 차에 탔다. 차는 이내 산마루를 굽이 돌았다. 전혀 다른 산골짜기로 차가 내려가기 시작했다. 골짜기 개울가는 이미 검푸른 인해에 잠겨 있었고 낮고 허술한 건물의 음식점 간판을 비추는 네온은 도리어 옹색스럽게 보였다. 개울가 둔덕에 지붕만 올린 평상 위에서 화투를 치는 사람들이 있었다. 개울가에 나란히 어깨를 맞대고 있는 젊은 연인들도 보였다. 길섭에는 드문드문 자가용들이 서 있었다. 우리 뭘 먹을까요? 호준이 말했다. 난 아무거나 좋아요. 태경은 자신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간판들을 보세요. 꿩 좋아하세요? 못 먹어봤어요. 한번 경험해 보실래요? 네, 괜찮아요. 그럽시다. 같이 꿩을 먹어보죠. 이렇게 말하며 호주는 꿩탕 전문이라고 쓰인 집에 순박한 마당으로 차를 대었다. 낮아서 장난스럽게 보이는 마당 한켠의 돌담 앞에 맨드라미와 들국화가 피어 있었다. 방 앞에 평상을 내어 단 처마 끝에 각진 기둥에 매인 누런 개는 짖지도 않고 무관심한 낯으로 앉아 있었다. 호준과 태경이 평상 쪽을 기웃거리는데 젊은 남자가 와서 인사부터 했다. 방도 있습니다. 젊은 남자가 말했다. 호준이 태경을 흠칫 바라보았다. 태경은 눈둘 때를 몰라 딴 점 보고 있는 개의 등대기에 시선을 맡겼다. 밖이 운치는 있는데. 태경은 여전히 개의 등대기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호준의 말소리를 들었다. 아무래도 한여름이 아니라 밖은 좀 찬 기운이 돕니다. 젊은 남자가 말했다. 그럼
들어갈까요? 호주는 혀를 한번 차고는 말했다. 그들은 평상가에 신을 벗어두고 올라갔다. 그쪽 작은 방으로 들어가세요. 주방 쪽으로 가면서 여러 개의 방 문턱에서 두리번거리고 있는 그들에게 젊은 남자가 말했다. 방은 4사람이 앉아서 식사하기에 알맞은 크기였다. 귀퉁이가 떨어진 막상이 한켠에 비켜있고 다른 쪽엔 낡은 군인 담요가 아무렇게나 접혀 있었다. 태경은 이렇게 좁은 공간이건만 어디에 어떻게 앉아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더욱이 머릿속엔 웬 연기가 자욱해지는 듯하더니 어지럼증까지 생겼다. 정신을 가다듬지 않으면 곧장 쓰러질 것 같았다. 자리에 앉아 위쪽 오리를 벗던 호준이 엉거주춤한 태경을 바라보았다. 그는 벗은 옷을 한켠에 놓고 일어섰다. 그리고 눈을 떴는지 감았는지 알 수 없는 태경을 앞에서 가만히 끌어안았다. 그러자 태경은 갑자기 찬물에 빠진 것처럼 크윽 느꼈다. 호준의 몸이 태경의 전신에 와닿고 그의 손이 태경의 머리와 등과 허리를 더듬을 때 태경은 아득한 대로 멀어져가는 자신의 혼을 느꼈다. 편안하세요? 팔을 풀고 조용하게 태경을 자리에 앉히며 호준이 물었다. 이때 누가 방문을 두드렸다. 태경은 총을 빗맞은 짐승처럼 무참하게 몸을 움츠렸다. 호준이 먼저 문을 열었다. 젊은 남자가 쟁반에 주전자와 물컵, 수저와 물수건을 받쳐들고 들어왔다. 그는 상을 부어놓고는 무얼로 준비해야 할는지 물어보았다. 꽁탕 전문이라고 써있지 않았습니까? 호준이 물었다. 태경은 죽은 듯이 몸을 움츠리고 있었다. 구이도 있고 찜도 됩니다. 국물을 떠잡숫자면 탕이 낫고요. 젊은 남자가 설명했다. 호준이 태경을 바라보았다. 그는 태경의 모습에서 그의 의견을 듣는다는 게 무모한 바람이라는 걸 알아냈다. 탕으로 주시죠? 호준이 말했다. 예, 그렇게 준비해 올리겠습니다. 탕은 끓이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저기 화투도 있고. 젊은 남자는 이런 식의 배려를 보이고 나가더니 꼭꼭 이어미듯 문을 닫았다. 호준은 태경의 곁으로 다가가 앉았다. 팔로 그의 웅크린 윗몸을 끌어안았다. 괜찮아요? 호준이 나직하고 뜨겁게 말했다. 태경은 무엇라고 말을 하고 싶었지만 굳은 입이 좀채 풀어지지 않아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호준은 한 손으로 태경의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쓸어 올렸다. 그리고 그 손이 이마에서 콧등으로 천천히 더듬어 내리기 시작했다. 이윽고 인중에 닿은 손가락 하나는 더듬이처럼 태경의 입술에서 머물렀다. 태경은 언제부턴가 눈을 감고 있었다. 그는 립스틱의 질감을 헐겁게 벗겨내고 살갗을 뚫고 들어오는 손가락의 감촉에 질린 것 같았다. 손가락 더듬이는 입술의 가장자리에서 안쪽으로 다시 끝으로 위와 아래로 움직였고 태경은 다쳤으되 자기 것이 아닌 것 같은 입술 속에서 이빨을 앙 다물었다 놓기를 되풀이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태경은 뜨거운 하나의 덩어리가 자신의 몸으로 덮쳐온다는 아득하고도 선명한 듯한 느낌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 자꾸만 정신이 몽롱해져서 어쩌면 이러다가 아주 쓰러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했다. 호주는 자신의 입술로 태경의 오래도록 떨리던 붉은 입술을 열었다. 그는 자신의 혀로 태경의 이빨과 잇몸과 구석구석을 확인했다. 태경의 혀는 어딘가에 죄인처럼 숨어 있을 것이었다. 그러나 호주는 곧 그 얼뜬 죄인도 해방시켰다. 호준의 손이 태경의 위도 속으로
맨살을 찾아 헤맸다. 태경의 살이 문득문득 진저리를 쳤다. 호준이 태경을 아기처럼 자신의 무릎에 누이고 그의 젖무덤을 어루만지려 할 때 태경의 감은 눈이 고통스럽게 찡그려졌다. 태경은 호준을 밀어내려 했다. 자신의 맨살을 쓸고 있는 호준의 손을 잡았다. 제발. 태경이 신음처럼 뱉었다. 그러나 호준은 막무가내였다. 제발 숨이 막혀요. 태경은 일어나려고 안간힘을 썼다. 호준은 자신의 힘을 떨어뜨리고 태경의 놀란 입술에 마무리 같은 입맞춤을 했다. 괜찮아요? 호준이 물었다. 태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흩어진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려 했다. 호준이 풀어진 태경의 블라우스 단추를 끼워주었다. 정말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가 태경의 이마에 자신의 머리를 가볍게 대고 속삭였다. 태경은 살며시 입술을 깨물고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다. 괜찮아요? 다시 호준이 물었다. 이젠 좋아요. 태경이 웃으며 말했다. 부드러움이 방 안 가득 고여있는 것 같았다. 태경의 아득한 느낌, 어지럼증도 거짓말처럼 가셨다. 화투할 줄 알아요? 호준이 한결 편안해진 목소리로 말했다. 난... 태경이 이렇게 말하다가 얼굴을 손바닥으로 가리며 소리내어 웃었다. 모르는군요. 호준이 익살스런 목소리로 말했다. 태경은 킬킬 웃으며 고개를 마구 끄덕였다. 고수도 안 쳐봤어요? 호준이 물었다. 구경은 해봤어요. 그럼 가르쳐드릴까요? 그런 거 해도 되나요? 이런 걸 생업으로만 하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래도 여자들이 하면 나쁜 것 같잖아요. 태경은 화투패를 나누고 그걸 자기에게 가르치려고 설명하는 아주 자상하게 보이는 호준을 아늑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호준은 셋이 하는 게 원칙이지만 둘이서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실전을 통해 익혀야 한다며 무조건 시작했다. 그림만 맞추세요. 호준이 말했다. 그 정도는 알아요. 제수패는 떼어봤거든요. 태경이 말했다. 그들의 화투판은 미처 두어 판도 돌지 못했다. 꽁탕이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맛이 어때요? 호준이 물었다. 좋아요. 별미인데요. 태경이 즐겁게 대답했다. 지금 태경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까맣게 잊고 있었다. 별미인 꽁탕은 맛이 있고 눈둘 바를 모르게 하던 조바심도 사라지고 없었다. 그는 이 작은 방에서 어두운 빛깔로만 기억되는 과거는 다 잊고 있었다. 지금은 그저 한없이 편한 시간을 살고 있는 것이었다. 꽁탕을 먹고 밖으로 나왔을 때 그들은 어둡되 청명한 느낌이 드는 검은 하늘에서 푸르게 빛나는 별들을 보았다. 나무와 풀들의 뿌리를 품고 있는 흙내와 흙과 섞이며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이파리들의 삭아내리는 냄새, 그리고 돌과 바위 사이로 흐르는 개울물 냄새가 어쩌면 사랑일지 몰랐다. 태경은 쉽사리 차에 오르지 못했다. 그는 하늘과 어두운 산과 어슴푸레 보이는 크고 작은 길가의 나무들, 그리고 산에 사는 여러 가지 생물들의 소리에 반해버렸다. 이런 자연들, 자기보다 더 나이 먹은 나무, 나이조차 가소로울 산과 바위들, 그리고 그 속에서 비비대고 살아갈 수많은 새들과 벌레와 짐승들에게 태경은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생명의 문을 열어놓았다. 자동차에 시동을 걸어놓고 태경이 차에 타기를 기다리던 호준이 밖으로 나왔다. 저건 북두칠성이잖아. 가까이 온 호준에게 태경이 감탄조로 말했다. 호준은 담배 연기를 뱉어내며 투명한 어둠 속으로
시선을 던졌다. 나는 오늘 처음으로 산에서 살림을 하는 생물들의 냄새를 맡았어요. 학교 다닐 때도 산에는 다녔는데 지금처럼은 이 냄새를 맡아낼 수가 없었죠. 내가 이제 늙은 걸까요? 늙는다는 건 마음이 열린다는 걸까요? 태경의 목소리에선 감동이 물방울처럼 떨어져 내렸다. 걷고 싶어요? 호준이 말했다. 태경은 그의 말을 꼴깍 삼켜버렸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다. 그들은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바위 모서리를 디뎠다. 태경의 뾰족한 구두굽은 자꾸만 주인의 몸을 뒤흔들었다. 호준이 태경을 번쩍 들어안았다. 순간 태경의 살갗들이 한꺼번에 가시처럼 돋아올랐다. 호준은 물가의 펑퍼짐한 돌 위에 태경을 내려놓았다. 태경은 쪼그려 앉았다. 물을 만져보세요. 호준이 먼저 그렇게 하면서 말했다. 태경은 손을 담그고 물이 차다고 중얼거렸다. 이런 데서 이 남자와 살 수 있다면. 태경은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자연과만 상대하면서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이런 데서 살고 싶죠? 호준이 태경의 생각을 훔치기라도 한 듯이 물었다. 그런데 태경은 정작 자신의 생각을 밖으로 드러낼 수가 없었다. 왠지 두려웠다. 호준이 태경의 손을 물속에서 씻어주었다. 태경은 쑥스러워서 입을 꼭 다물었다. 세상엔 부부라고 묶여 사는 한 남자 말고도 이렇게 다른 남자도 있는 것이다. 태경은 이런 사실이 왠지 서글퍼졌다. 서글픔은 태경의 가슴에서 쉬 지워지지 않았다. 그것은 베어든 냄새처럼 아릿한 느낌으로 태경에게 남아있었다. 어쩌면 누군가의 몸에 기대어 훌쩍이기라도 해야 나을 증세인지 몰랐다. 태경은 이 느낌 때문에 자동차 속에서도 가라앉은 모습이었다. 호주는 바하의 첼로 조곡들을 듣고 있었다. 태경은 검은 산과 어두운 밤만을 보았다. 자동차의 전조등에 비추이다 사라지는 나무들에게도 이제는 감동하지 않았다. 그들은 빛이 사라진 산길을 되돌아가는 것이었다. 되돌아가서는 헤어져야 했다. 태경이 헤어질 것을 생각하기도 전에 그의 몸이 그것을 눈치챈 것일까. 태경은 자신의 블라우스 왼쪽 소매 끝을 자꾸만 말아올리다 풀기를 되풀이했다. 태경 씨는 다른 여자들과 달라요. 후준이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태경은 왜 그런가 묻기가 겁이 났다. 알만 낳는 닭처럼 갇혀서도 그게 한 세상이라고 살아낸 시절을 후준이 꿰뚫어 볼까봐 걱정되었다. 사물에다 생명을 준다고 할까? 호준이 혼잣말을 하듯 말했다. 태경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언뜻 이해되지 않아서 호준을 쳐다보았다. 시인이 되시지 그랬어요? 다시 호준이 말했다. 시인은요? 태경이 펄쩍 뛰는 소리로 말했다. 표정이 사뭇 험악해졌다. 아까 물가에서 뭐라고 하셨죠? 산에서 살림 사는 생물들의 냄새를 맡았다고 하지 않았어요? 몰라요. 태경은 까닭 모르게 화가 났는데도 눈물이 글썽해지는 자기가 싫어졌다. 그는 호준에게 자신의 눈물 고인 눈을 들키기 싫어 아주 돌아앉아 창밖을 보았다. 산길을 내려온 차는 마을로 들어섰다. 마을은 갑자기 복잡한 활락가로 변해 있었다. 어둠 속에서 집집의 네온사인은 더 화려하고 무슨 장이니 모텔이니 온천 여관이니 하는 간판들은 은밀하고 천박했다. 여긴 도대체 뭐야? 태경은 어느새 물기 가신 눈으로 휘황한 간판들을 보며 움츠러들기 시작했다. 목욕탕 표지가 그려진 여관들과 호텔이 태경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 어서 이 거리를 빠져나가고 싶어졌다.
좁은 길가에도 차들은 옹색하게 세워져 있고 젊은 사람들이 짝지어 혹은 여럿이 걸어다니는 게 보였다. 우리야 부부로 보이겠지. 태경이 생각했다. 차는 제 속도를 내지 못했다. 사람들은 취한 듯이 아무렇게나 길을 건너고 차 곁으로 다가서기도 했다. 이런데 저런 집들이 있어도 장사가 되나 보죠? 태경은 트림을 하듯 이렇게 말했다. 주말에는 방이 없답니다. 호준이 말했다. 추잡해라. 태경은 생각지도 않았건만 마치 생리현상처럼 이런 말을 속으로 뱉었다. 차는 다시 어두운 길로 들어섰다. 의정부를 지나 창동에 이르도록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차가 수유리로 들어설 때 태경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껴야 했다. 이제 헤어지는 거잖아. 그의 마음은 겁먹은 아이처럼 허둥거렸다. 어디 가서 차라도 한 잔. 그러나 그게 무슨 소용이 있으리. 그 평화롭던 시간은 다 어디 가서 지금은 마디촌충처럼 토막토막 시간이 쪼개지는 것이었다. 언제 만나지? 우리가 또 만날 수 있을까? 누가 먼저 연락하지? 난 할 수 없는데. 오른쪽으로 가야 되죠? 호준이 오래도록 닫혀있던 입을 떼고 말했다. 네. 태경이 긴장된 목소리로 대답했다. 신호를 받고 차는 오른쪽으로 돌았다. 수정이 동생네 다 끝났나요? 태경이 허겁지겁 이를 찾아낸 사람같이 급하게 말했다. 이제 시작인걸요.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한번 와보세요. 그럴까요? 태경이 반갑게 말했다. 차는 삼거리에서 왼쪽으로 돌았다. 오늘 즐거우셨어요? 호준이 가라앉은 목소리로 물었다. 말할 수 없어요. 호준이 태경의 손을 잡았다. 태경은 그 순간 자신의 가슴에서 크고 뜨거운 덩어리가 쓰리게 움직이는 걸 느꼈다. 잘 가요. 호준이 말했다. 태경은 속으로 치받쳐 오르는 게 있어 정신만 아득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도 없었다. 모든 안타까움이 두 사람을 감싸고 그것으로 화석이 되는 것 같았다. 이젠 더 이상 시간도 흐르지 않고 모든 감정마다 딱딱하게 굳고 뭉쳐버린 것이었다. 제가 연락드리죠. 호준이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 태경은 바보처럼 이제 차문을 열어야 하는 모양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다. 그리고 기계처럼 그렇게 했다. 이때 그의 화석이었던 몸 중의 한 부분, 호준과 맞잡은 손에서 피가 돌기 시작했다. 두 사람이 엉켰던 손은 그리움과 안타까움의 찐득한 액체 속에서 어렵고 아프게 천천히 나뉘어졌다. 태경은 한 발을 땅으로 내디뎠다. 나는 어디로 가지? 문득 허전함이 회오리바람으로 몰려왔다. 차 안은 아늑하고 밖은 너무 황량했다. 지금 차 안에선 그와 똑같은 감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는 남자가 있건만 태경은 차마 그를 뒤돌아볼 수가 없었다. 차는 처음부터 태경의 집으로 난 길을 따라왔고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걸 뻔히 아는데 그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 비현실로 느껴지는 건 무엇일까? 태경 씨, 잘 자고 편안히 계세요. 곧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등을 보인 채 우뚝 서서 움직이지 않는 태경에게로 다가온 호준이 그의 팔을 잡고 말했다. 태경은 아랫입술을 깨문 채 고개만 크게 끄덕였다. 속으로만 알아요, 알아요 라고 크게 말했다. 태경은 천천히 발을 떼어놓았다. 차는 그가 경비실을 돌아들 때까지 서 있다가 출발했지만 그 사이 태경은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태경은 집에 들어가기가 싫었다.
어디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한바탕 울고 싶은 것이었다. 아무도 없는 곳, 내가 나만으로 있는 곳, 딸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고 아내도 아닐 수 있는 곳. 그래서 오직 나로서만 있을 수 있는 곳. 태경은 그런 곳에 있고 싶었다. 그는 자신의 운해 같은 혼이 헤매는 걸 거의 환상적으로 느꼈다. 혼이 갈 데 없어 헤매는 걸 보았다. 하지만 그의 두 다리는 이미 너무도 길이 잘 든 말이라서 그의 몸을 싣고 집으로만 가고 있었다. 밥 먹었니? 네, 전 먹었어요. 어머니는요? 태경은 그를 기다리고 있었음이 분명한 그가 낳은 생명인 자식들과 그를 태어나게 한 어머니에게 미안했다. 태경의 마음은 이미 그가 달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슬픔에 젖어 있었다. 그는 아이들과 어머니가 어디 아프냐, 왜 그렇게 기운이 없어 보이느냐, 혹시 몸살이 아니냐, 요새 어디 독감이 유행한다는데 조심해야 한다는 여러 가지 위로와 걱정에도 마음을 내보일 수 없었다. 그는 그냥 자겠다고만 가족들에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옷을 입은 채 침대 위에 누워서 멍하니 천장을 쳐다보았다. 44년 만에 겨우 혼으로 만나게 된 가을 볕이며 산 냄새들이 그에게서 아직 체온이 느껴지는 추억으로 떠올랐다. 추억은 주술을 시작한 것일까? 태경의 가슴이 송두리째 뽑히는 것 같아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태경은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이마를 일자로 그어내렸다. 그리고 콧등을 그렇게 했다. 이윽고 손은 인중에서 잠시 머물렀다가 입술을 만지기 시작했다. 순간 어떤 깨우침이 그를 날카롭게 때렸다. 그래, 내가 어떤 다른 남자와 입을 맞췄던 거야. 아무렇지도 않게. 태경은 그 순간을 떠올렸다. 기억하고 있는 그의 몸이 침대 위에서 자기 스스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는 반대로 엎드렸다. 얼굴은 숨쉬기도 어렵게 시트에 파묻혔다. 내 입술과 잇몸과 이빨과 혀에 그의 것이 닿았지. 따뜻하고 부드럽고 달짝지근하던 그 맛. 그래, 난 사랑을 한다. 내일은 쇼팽이랑 바하를 사러 레코드 가게에 나가봐야지. 태경은 그냥 누운 채 이런 기억과 그리움만으로 꿈 같은 시간을 가졌다. 시간은 마치 느낄 수 없는 생명처럼 그를 관통하며 흘렀다. 다음 날 태경은 상쾌하게 아침을 맞았다. 태경이 밝고 가볍게 웃고 얘기하자 아이들과 전 씨는 무조건 좋아했다. 지난밤 그들에겐 그저 뭔가 우울하고 아픈 듯이 보여서 걱정이 되던 어머니이며 딸인 태경이 밤사이에 유쾌한 모습으로 바뀐 것만 기쁜 것이었다. 근우야, 우리 동네에 어디 가면 레코드랑 테이프가 많니? 태경은 아침을 급하게 먹는 아들에게 날아갈 것 같은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가? 뭘 사려고? 근우는 엄마가 찾는 가게라는 게 너무 평소에 엄마답지 않아 이렇게 물었다. 나도 음악 좀 듣고 살련다. 어떠니? 엄마 근사하지? 태경이 말했다. 그러나 근우는 어머니의 기쁨이 왠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괜히 자기가 어색해졌다. 뭘 살 건데? 대학교 앞에 가봐. 아이가 뜨악하니 물었다. 너도 뭐 사다 줄까? 태경은 아이의 기분도 눈치채지 못한 채 여전히 우쭐대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는 요새 노래 뭘 하나? 근우는 가방을 들쳐매며 저만 듣게 웅얼거렸다. 그래도 태경은 도시락 가방을 들고 현관 앞까지 따라 나가 아이를 배웅했다. 엄마, 나 오늘 학교 끝나고 친구네 생일잔치 간다. 학교 갈 준비를 끝낸 소영이도 나와서 말했다. 어딘데?
태경이 물었다. 엄마 몰라. 그래도 어딘지 내가 알아야 하지 않니? 에이, 엄마는 우체국 뒤 내 친구 집을 엄마가 알아? 나 선물 살 돈 줘. 얼마나? 1,000원이나 2,000원? 1,000원만 가져가라. 그 정도가 좋아. 태경은 아이에게 지폐 한 장을 꺼내주었다. 할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소영이는 베란다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는 전씨에게 소리쳐 인사했다. 전씨는 자기를 챙겨주는 외손녀가 귀엽고 고마워서 얼른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현관으로 왔다. 그러나 아이는 할머니가 다가오기도 전에 뛰어나가 버렸다. 어머니 진지 잡수세요. 태경이 전씨를 불렀다. 몸은 괜찮니? 전씨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엄마. 태경도 마주 앉았다. 예, 넌 그게 뭐니? 이리 줘라. 그런 건 내가 먹으마. 전씨가 딸 앞에 놓인 누른밥 그릇을 건너보며 말했다. 엄마, 난 속이 더부룩해서 이게 좋아요. 엄만 밥 잡수세요. 자꾸 속이 탈나서 큰일이구나. 큰일이야 뭐 있겠어요. 하기야 그렇다. 여자는 네 나이 때 다들 힘들어한단다. 나도 그때 안 아픈 데가 없었지 않니? 그래도 그게 병이 아니라니. 갱년기 증세라잖아요. 태경은 이렇게 말하다가 태희 생각이 나서 쿡 웃었다. 밥알이 튀어 김치그릇 옆에 떨어졌다. 태경은 느닷없이 후준을 떠올렸다. 그와 밥을 먹다가 이렇게 밥알이 튀면 어쨌을까 생각하니 아찔한 것이었다. 예, 너희 시모 제사가 이맘때 아니었니? 전씨가 음식을 삭도록 씹어서 삼키며 말했다. 그렇네, 엄마. 태경은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큰동서는 요새도 학교 나가니? 그렇지 뭐, 대학 교수니까. 태경은 삽시간에 어두워진 표정이 되어 시무룩이 말했다. 어서 전화해 보렴. 전씨가 시간을 보며 말했다. 글쎄. 태경은 어두워진 표정을 풀지 못한 채 중얼거렸다. 태경은 지난 몇 달 동안 시집 식구들을 까맣게 잊고 지냈던 것이 신기했다. 자기보다 나이가 8살이나 많은 동서는 대학 교수라는 직업 때문에 무조건 어려운 상태였다. 그가 둘째 아들이라 아무런 짐도 없다는 중신아비의 말을 믿고 결혼했을 때 대학 강사이던 동서 내외는 미국 유학을 위해 출국 날짜를 잡아놓은 상태였다. 학위만 마치면 돌아온다던 동서 내외는 호라비 시아버지가 중풍으로 앓다가 2년 후에 자리 걷고 세상을 떠나도록 귀국하지 않았다. 삼남 1녀의 둘째 아들이라던 찬수는 결국 태경에게 맏며느리의 모든 역할을 맡기게 되었다. 시동생 신우이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아이도 갖지 않았는데 이때의 피임 방법이 가혹해서 임신 공포증은 태경을 만성 불감증이 되게 했다. 하지만 아내의 불감증에 대해 찬수는 무감각했다. 동서 내외는 시아버지의 3년상이 지나고 신우이는 결혼하고 시동생도 독립할 수 있을 때야 귀국해서 자신들의 제도화된 역할을 가져갔다. 태경은 아직도 동서를 생각하면 마음이 달라졌다. 제사 때도 대학 강의 때문에 나물 하나 묻히지 못하고 태경이 가정부와 함께 제수장만을 했다. 작은 동서는 약사라고 그도 큰 동서와 마찬가지였다. 약사 동서는 정서적으로 태경에게 기울어져 보약이라고 한약을 지어오기도 하고 좋다는 비타민도 보내었다. 그러나 태경은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부닥치게 되었던 타인들과의 삶의 그 가파른 생활의 추억을 고운 색깔로 덧칠할 수 없었다. 더욱이 지금 태경에게 결혼으로 인해 맺어진 인척이라는 끈의 본질은 원망과 분노 그리고 후회뿐이었다. 태경은 여전히 어둡고 굳은 표정으로 달력 앞에 섰다.
그는 음력 날짜를 짚어보았다. 전 씨의 짐작이 맞았다. 내일 모레 일요일이 시어머니 제사였다. 혹시 오늘은 아니냐? 전 씨가 식탁 의자에서 돌아앉으며 심각한 얼굴의 딸에게 물었다. 내일 모레네 뭐. 그거 봐라. 어머닌 뭘 사돈 제사까지 기억하고 뭐가 좋다고. 태경은 경멸기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정말 어머니가 자신의 시어머니 제사를 기억하는 게 싫었다. 이유 없이 그랬다. 전화나 해봐라. 그래도 네가 손아랜데 사람은 자기 할 도리만 다 하면 언제나 큰 소리치고 살 수 있단다. 전 씨가 달래듯이 조근조근 말했다. 전 씨의 말에 태경은 우라같이 밀었다. 도대체 사람 할 도리라니. 그게 뭔가. 다른 사람은 내게 어떻게 하든 나만 도리를 다 하라고. 그래서 오는 게 뭐야? 칭찬? 칭찬이라니. 태경은 역겨웠다. 그런 따위 칭찬이라면 가만히로 실어 내보내고 싶은 심정이었다. 타인에게 어떤 역할을 주고 그 역할의 열매를 먹으며 칭찬이나 늘어놓는 집안 어른들의 도리에 태경은 구역질이 나는 여자였다. 자기가 정도 들지 않은 남편의 아버지라는 노인의 아랫도리를 맨손으로 씻어낼 때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 노역을 덜어주지 않았다. 그들은 다만 기회가 왔을 때 칭찬만 했을 뿐이었다. 지난 한때 태경은 칭찬받는 며느리가 좋았다. 그러나 그 믿음과 자부심은 마치 환영처럼 그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지워져서 다시는 되살아나지 않았다. 태경의 마음과 과거에서 환영이 자리 잡았던 자리는 아직도 텅 빈 어둡고 습하며 고름이 고이기도 하고 마르기도 하는 자리로 남아있었다. 바쁘게 회사 일밖에 모르는 남편의 무뚝뚝한 사랑이라는 환영조차 볼 수 없게 될 때면 그 텅 빈 어둡고 습한 자리는 반드시 도지고 나는 병집이었다. 태경은 지금 또다시 그 병집이 쑤시는 통증을 느끼는 것이었다. 그는 서서 턱을 괴고 찢어진 눈으로 생각에 잠겼다. 그러다가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집에 있을 시간이 아니니까. 전화를 걸었다는 신호는 남기는 셈일 테니. 그런데 웬일일까? 동서가 전화를 받은 것이었다. 형님 아직 안 나가셨군요. 태경이 내는 목소리는 소리의 덩어리 속에서 균열이 일어나는 게 분명했지만 동서에겐 그 미세함이 감지되지 못했다. 근우 엄마 오랜만이네. 별일 없지? 형님네는요? 우리 아들 그렇지 뭐. 서방님 돌아오셨나? 자기 형한테 출장 간다고 전화를 했다던데. 아직이요? 곧 올 거예요. 형님은 오늘 강의가 없으신가요? 웬걸? 첫 시간이 11시라서 좀 늦게 나가는 거야. 무슨 할 말 있어? 아니요, 뭐... 내일 모레가 어머님 기제사라서 형님은... 태경은 자기도 모르게 더듬거렸다. 벌써 그렇게 되었나? 그날이 무슨 요일이지? 이번엔 일요일이네요. 동선 어쩌면 그렇게 한국적이지? 난 동서만 생각하면 부덕이란 말을 떠올리게 된다니까. 자동적으로 그렇게 돼. 어쩌면 한 번도 잊지 않고 놀라운 여자야. 동서 같은 여자가 맏며느리감인데. 동서가 레코드 돌아가듯 말하는 동안 태경은 속으로 욕했다. 걔는 잘났구나. 미국 박사인 대학 교수 동서 형님은 태경에게 일요일에 만나자고 말했다. 태경은 그날 뵙겠다고 인사했다. 그러나 형님은 태경의 인사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늘 하던 부탁을 잊지 않고 했다. 동서, 우리 가정부 할머니는 갈수록 더 어수룩해지네. 아무래도 이번에 두 동서가 장을 좀 봐줘야겠는데. 형님, 제가 어쩌죠?
전 생각도 못하고 약속이 있으니요. 태경은 생각지도 않았던 거짓말을 둘러댔다. 동서에 대해 이런 거짓말은 처음이라 그런지 태경의 가슴은 주책 없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그래, 어쩌나. 하기야 뭐 동서라고 해서 늘 집에만 있지 않겠지. 교수는 실망을 감추지 못한 맥 빠진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태경은 그 목소리에서 자신에 대한 원망을 느낄 수 있었다. 죄송해요, 형님. 슈퍼에 배달시키면 잘. 알았어요, 동서. 그럼 일요일에 보자고. 공연한 부탁을 해서 오히려 미안하네. 교수는 태경의 말을 낚고채서 제 체면부터 추슬러 놓았다. 이날 동서 사이인 두 여자의 통화는 두 사람을 똑같이 불쾌하게 만들었다. 태경은 앵돌아져서 의자에 턱을 꿰고 앉아 꼼짝을 않았다. 눈꺼풀이 처진 눈은 발치를 향한 시선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었고 입술은 뾰족이 나와 있었다. 지가 뭐가 잘났다고. 태경은 동서의 보이지 않는 얼굴에 침을 뱉었다. 남의 나라 대학에 가서 박사나 따와서 대학생들한테 글이나 가르치면 최고냐? 내가 시집살이 하지 않았다면 니년이 그건 할 수 있었어? 저 하나 잘난 거밖에 모르는 돌무식쟁이 같으니라고. 사람이 남 위할 줄도 알아야지. 뭐? 동서라고 어쩌고 어째? 늘 집에만 있지 않겠지? 태경은 속으로 거품을 품었다. 시어머니 없는 집에 동서 시집살이가 더 밉다더니 이건 허구한 날 입만 뻥끗하면 남는 게 불쾌감 뿐이었다. 툭 하면 영어가 튀어나온다며 태경을 주눅들게 했다. 왜 내가 그동안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고 살았지? 태경은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었다. 그동안 느낀 모욕감을 말로 다 풀어낼 수도 없었다. 처음엔 공부하는 동서 위한다는 기쁜 맘에 시집살이가 고된 줄도 몰랐다. 어차피 형님네가 돌아오면 물려줄 일이기도 했다. 그러나 예정된 2년이 4년이 되고 또 5년에서 7년이 될 때 태경은 더 이상 기쁨을 느낄 수가 없었다. 게다가 그들이 귀국하는 날 태경은 공항에서 마주친 박사 동서에게서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이질감에 질릴 지경이었다. 옷 맵시며 머리 모양, 표정과 말투가 자기와는 너무도 달랐다. 이때 받은 이질감의 충격은 아직도 전혀 씻기지를 않았다. 그것을 씻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대학에서 자리를 얻은 동서는 이내 바빠졌고 태경은 동서의 영광이 결국은 송두리째 그 여자의 것이라는 사실만 쓰디쓰게 깨닫고 그만이었다. 태경을 속으로 우쭐대게 하던 시집 친척들의 궁치사, 자네가 맞동서 유학시키는 걸세라던 게 그저 뜬구름처럼 사라지고 마는 것이라는 걸 뒤늦게 깨달았을 때 태경은 지옥감 때문에 죽고 싶었다. 궁치사 같은 건 아무 소용이 없었다. 태경은 집에서 살림만 하는 주부였던 것이다. 왜 그러고 앉았니? 기분 나쁜 소리 들었니? 전씨가 전화 끊은 지 오래인 딸이 찬기운 뿜는 독사처럼 앉아있는 걸 보다 못해 쭈뼛쭈뼛 말을 붙였다. 그러자 태경의 도끼 서렸던 눈이 한순간에 뿌옇게 풀리며 어머니를 쳐다보았다. 전씨는 슬며시 눈길을 돌려버렸다. 70년 가까이 이 세상 풍상을 겪어온 어머니가 어찌 딸의 괴로움을 알아차리지 못하랴. 차마 입 밖에는 내지 못해도 늘 잘난 동서 때문에 기죽어 지내는 저 아린 속을. 엄마는 왜 날 이런 바보로 놨소? 눅눅한 침묵에 엎어지듯 태경이 이렇게 말했다. 난 바보는 안 낳았다. 전씨가 매섭게 내쏘았다. 그리고 물을 마셨다. 여자가 돈 벌 줄 알면 팔자가 사납다고. 어머니가 그러지 않았소.
태경이 울먹이며 소리쳤다. 그러나 목소리는 힘준 돌팔매가 제 발 아래 떨어지듯 작고 기운이 없었다. 누가 세월이 이렇게 달라질 줄 알았겠니? 여자가 잘나도 끄떡없이 사는 세상도 올 줄 누가 알았겠어. 우린 까막눈이면 그저 소리 없이 잘 사는 줄만 알았던걸. 전 씨는 혼잣말 하듯 말했다. 그는 어느 날 외손녀 소영이가 제 짝이 엄마 아빠가 다 의사라서 좋은 옷만 입고 선생도 그 애만 이뻐한다고, 그래서 저도 크면 의사가 되겠다고 하던 말을 떠올렸다. 전 씨가 이런 생각에 잠겨 있을 때 태경은 수정의 전화를 받고 있었다. 수정은 온다더니 오지도 않고 어제 온종일 어딜 싸다녔는지 이실직고 하라고 으름장을 놓는 것이었다. 어디 좀 갔었어. 태경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전화벨이 울렸을 때 그는 경황 중에도 번개같이 호준을 떠올리며 가슴을 두근거렸던 것이다. 어디? 태경이 완딴판으로 귀가 하늘을 찌르는 소리로 수정이 소리쳤다. 난 얘 우리 동서냥 꼴 보기 싫어. 어떡하면 좋지? 태경은 엉뚱하게 이런 말을 했다. 머리 좋은 여자라고 자랑할 땐 언제고? 수정이 이죽거렸다. 여자가 어떻게 나를 지 맘대로 부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난 너무 어이가 없어. 태경은 수정의 기분을 헤아릴 여유가 없어서 제 말만 했다. 마구 퍼대봐라. 있는 욕 없는 욕 다 하고 네 속이 확 터지게. 수정이 이를 악문 목소리로 풍구질을 해댔다. 그러나 태경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그저 얄밉고 화가 나는 것이었다. 제사 돌아온 거지? 수정이 기가 차서 말을 못하는 게 분명한 태경에게 물었다. 태경은 말하고 싶지 않았다. 제사 때면 맏며느린 대학에 자가용 몰고 나가고 자신은 좌석버스 타고 큰 집에 가서 행여 가정부 눈밖에 날세라 쉬지 않고 일하고 돌아온 뒤 수정에게 신세 타령을 했던 것이다. 이젠 너무 얘기해서 말하고 듣는 사람도 지겨운 화제였다. 얘 아주 깔아뭉개. 왜 벌레 있잖니? 그거 신발바닥으로 싹 문질러 봐라. 흙에 묻혀 흔적도 없잖니? 그렇게 해봐. 그 여자가 벌레니?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뭐. 자신을 속이는 거잖아. 아무리 못돼. 그리고 속을 푸는 거야. 쇼핑도 하고 수영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여자들 돌아다니는 거 다 저마다 이유가 있단다. 넌 우아해서 모르겠지만. 누구 속 뒤집혀 죽는 걸 보고 싶니? 너까지 약 올리니? 그냥 나와. 점심이나 먹게. 수정이 혀를 차며 큰 소리로 말했다. 태경은 딱 부러지게 약속은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그러나 1시간도 지나지 않아 태경은 무작정 집을 나갔다. 아직 9월이건만 오늘따라 스산하게 부는 바람에 메마른 흙먼지가 낮게 날리고 찢긴 비닐이며 종이들이 여기저기 흩어진 골목으로 들어섰을 때 태경은 초라한 나무 간판 앞에 설 수 있었다. 인생 철학이라는 간판 앞이었다. 그러나 가슴이 두근거려 선뜻 문을 열 수 없었다. 자기가 알고 싶은 인생 철학이 무엇인지도 몰랐다. 다만 태경은 지금 당장 호준과 만나고 싶은 것이었다. 그와 지낸 어제의 일이 거짓인지 아닌지 알고 싶은 것이었다. 그와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가 알고 싶은 인생 철학은 그것이었다. 태경은 망설이다가 떨면서 문을 열었다. 3평도 안 되어 보이는 방에 안진뱅이 책상을 놓고 앉아있는 철학자는 영양실조의 인상이었다. 그가 태경을 보자 그 앞에 초라하고 초조하게 앉은 50대의 공공해 보이는 여자들도 태경을 힐끔 돌아보았다. 좀 기다리세요. 철학자가 말했다. 태경은 비닐을 깐 바닥에 엉거주춤 앉았다. 여자들 중에 하나가
폭력으로 구속된 아들이 잘 풀릴지 그걸 묻고 있는 중이었다. 이윽고 태경의 차례가 왔다. 태경은 후회스러웠다. 모욕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다. 그러나 마치 잘못 디딘 발이 빠지지 않듯 그는 주머니에서 복채를 꺼내 상위에 놓았다. 생년월일을 대라고 철학자가 말했다. 태경은 갑자기 입이 굳어졌다. 생년월일이라니. 그는 호준의 나이도 모르고 있었다. 안다 한들 그걸 차마 물어볼 수 있으리. 죄송합니다. 태경은 당황한 목소리로 말하고는 도망치듯 방을 나왔다. 미친년도 많지. 단단히 바람이 들었구만. 태경은 자신의 등 뒤에서 이렇게 철학자가 자신을 욕했다고는 상상도 못했다.